안녕하세요. 매곡고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근육의 구조와 근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너무 낯선 내용이어서 많이 힘들었죠.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드디어 호르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재는 127쪽이고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좀 외울 게 많은 단원인데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27쪽 들어갈까요? 일단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특정한 물질이거든요. 일단 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또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호르몬 특성은 합성되는 장소가 내분비샘입니다. 내분비샘에서 합성된 후에 별도의 분비관이 없고요. 혈액이나 조직으로 바로 분비되는 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온몸에 다 전달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온몸에 다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세포나 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세포나 기관을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량으로 아주 작은 양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하지만 이게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 너무 많게 되면 과다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키가 자라지 않는 소인증에 걸리고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키가 굉장히 큰 거인증이 되거든요. 이렇게 호르몬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 척추 동물의 경우 종 특이성이 없어서 다른 동물의 호르몬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미생물로부터 인슐린을 생산을 하지만 그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돼지로부터 인슐린 뽑아서 사용했거든요. 엄청 비쌌어요. 왜냐면은 돼지한테도 굉장히 미량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썼어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동물의 호르몬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동그라미 5번의 책에 있죠.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용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 않아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새로운 단어를 얘기했는데 내분비샘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그쵸? 다음 내용은 내분비샘이 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그 물질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비가 되는데 하나는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고 하나는 외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는 분비관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분비관이 없는 것과 분비관이 따로 있는 것 두 개로 나뉩니다. 별도의 분비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하고요.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것을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내분비세포가 있는데
물질들이 바로 혈관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죠. 이것이 내분비샘의 특징이고요. 여기서는 물질들 만들어서 이 분비관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관이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분비샘은 뇌하수세, 갑상샘, 이자, 부신 등이 있고 주로 호르몬들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분비가 되고 있고요. 다른 소화샘, 침샘, 이자, 땀샘, 젖샘, 눈물샘들은 분비관이 있어서 외분비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을 배우니까 우리는 지금 내분비샘을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호르몬은 역시 체내의 환경을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그러면 체내의 환경을 조절한다는 건 결국 신호 전달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두 가지 신경계와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신경계 배웠죠. 신경계와 호르몬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달 속도를 비교하면 신경계는 신경세포 내에서 자극이 팍팍팍 이동하니까 속도가 빠르다.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표적기관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비교적 느린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용 범위는 신경계는 좁아요. 왜냐하면 뉴런이 닿는 부분에만 작용하거든요. 호르몬은 넓어요. 왜냐하면 혈액이 닿는 곳에 다 전달되니까요. 다음 효과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신경계는 빨리 사라지고 호르몬은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고 전달 매체는 신경계는 뉴런이다, 호르몬은 혈액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일정한 방향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은 신경계인데 호르몬은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는 거. 온몸을 다 전달은 되지만 작용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다. 이 표적 기관에는 뭐가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특정한 호르몬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127쪽에 메모에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네모 2번으로 내려갈게요. 네모 2번은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입니다. 자, 이 부분 들어오면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인체의 구조가 나오면서 이 각 구조와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과 그 호르몬의 역할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읽으면은 자기 것처럼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은 사람의 내분비샘의 몇 가지를 그려 넣은 거예요.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제일 위에 우리 뇌에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뇌하수체입니다. 자, 뇌하수체를 확대를 하면 여러분 127쪽 밑에 더 들여다보기에 뇌하수체 그림이 있죠. 크게 확대를 하면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는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뇌하수체 후엽에는 두 가지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대부분 다른 내분비계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라는 것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일단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그 다음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면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생장 호르몬은 생장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성장 호르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라는 말은 사실 정신적인 성숙도 포함한 단어라서 생물에서 사용하진 않고요. 생물에서는 생장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거인증, 너무 적으면 소인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지금 책에 갑상샘의 위치를 찾았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여기가 갑상선이네요. 목 부분에 있죠. 갑상선은 또는 갑상샘은 샘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갑상샘은 티록신의 분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서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의 분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그 다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한다. 부신 겉질에는 여기가 부신입니다. 부신 겉질에는 각종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거든요. 이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고요.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들은 난소의 자극을 해서 여포의 난자 성숙을 촉진하고 배라 및 황체 형성 촉진합니다. 다음 젖분비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인데 이것은 젖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뇌하수 전염말도 엄청나죠. 자, 그다음 후엽 들어갈게요.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분만 시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고 실제로 옥시토신의 또 다른 기능은 감정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담당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항인효 호르몬 진짜 중요한데 항인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오줌의 양을 조절하고 우리 몸 내부의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가냐면 갑상샘으로 한번 가볼까요? 갑상샘.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과 칼시토닌이 있네요.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促진하는 호르몬이고요. 세포호흡은 우리 온몸의 세포에서 다 일어나니까 온몸의 세포가 표적기관입니다. 자, 칼시토닌은 혈장의 칼슘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갑상샘 여기 네 귀퉁이에 4개의 점이 있죠. 여기가 부갑상샘이에요.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이 분비가 되고 혈장의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여기요.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자죠. 너무 중요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자, 이자에는 내분비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알파세포, 하나는 베타세포. 이자 자체가 내분비샘이고 여기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웠냐면 A, B, C 순이면 알파가 앞이잖아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 인슐린이 가나다 순이면 기역이 앞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 베타 세포는 인슐린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외우는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이게 나중에 혈당량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부신입니다. 자, 부신은 여기 붙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콩팥이라고 배웠잖아요. 콩팥은 원래 한자어로 신장이거든요. 신장. 그래서 부신은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속기관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겉질과 속질, 겉과 안쪽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네요.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알도스테론이 분비되어서 콩팥에서 나트륨의 제흡수 촉진합니다.
여기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정소, 난소가 있는데, 정소는 남성에게 있는 거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거고요. 난소에,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억제, 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다뤄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믿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넘어갈게요. 다음 거. 자, 책은 12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128쪽의 개념 체크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29쪽 드디어 이제 주 내용 항상성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상성, 우리 지금 앞에서 항상성이 뭐지? 한번 다룬 적 있죠? 언제? 생명체의 특성, 생명의 특성에서 항상성 배우고 있죠. 항상성이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유지는 대부분 신경계하고 그다음에 내분비계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요.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어디지? 네,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배울 때 항상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최초로 감지하는 곳은 어디냐 하시면 간내열 시상하부에서 감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엄청 중요함.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성 피드백, 또 하나는 책에 있죠. 길항 작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성 피드백과 길항 작용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피드백이라 무엇일까? 책에 가로 2번에 있죠. 음성 되먹임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여기서 음성 피드백이라는 것은 A라는 단계가 B를 하도록 하고 B가 또 C의 단계를 하도록 하고 D의 단계를 하도록 했을 때 이 마지막 단계의 결과물이 전체 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에 해당하는 내용이 너무 과다하면 억제라는 신호가 가고요. D의 작용이 너무 부족하면 촉진이라는 신호가 가서 그 신호에 맞춰서 이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바로 티로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책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티로신의 분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감지하는 곳은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그러면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더 많이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그래서 그 신호를 보내면 TRH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자, 이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의 약자입니다. 너무 길어서 TRH라고 쓰고 앞으로도 시험 문제나 선생님 수업에 바로 TRH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요. 그럼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길잖아요. 그래서 TSH라는 약자를 씁니다. 앞으로 TSH라는 약자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갑상선을 자극하면 티록신의 분비가 많아지죠. 그럼 너무 많아지면 과다라는 신호가 주어지면서 억제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티록신의 역할은 표적기관에 작용해서 표적기관이 모든 세포인데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는 것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거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공부를 했네요. 만약에 자, 티록신은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게 아이오딘이거든요. 만약 아이오딘이 결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이오딘이 결핍되면은 티록신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티록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TRH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하다는 신호가 같잖아요. TRH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TSH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증가하라는 신호가 왔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런데 티록신은 안 만들어져. 그러면 갑상선에서 아이오딘을 제외한 물질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비대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티록신이 부족하면은 물질 대사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포호흡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처지고 춥고 살찌고 뭐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오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치료는 좀 쉬운 편이죠. 아이오딘을 섭취하기만 하면 이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량이 달라지니까 각각 다 달라지니까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잘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량작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량작용이란 하나의 대상이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해서 항상성 유지를 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교감신경과 기량작용하는 거 뭡니까? 보교감신경이 그 작용을 하죠.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이와 반대되는 기능하는 거 기억납니까? 잘못 적었어.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도 역시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해서 그 항상성 유지하는 특징이 있죠. 넘어갈게요. 책에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는 혈당량 조절. 이거 수행평가 주제입니다. 인포그래픽 기억납니까?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등교하면 인포그래픽 수행평가 할 거예요. 짜잔! 아, 재밌겠다. 신나지? 우리가 작년에 선생님이랑 그거 인포그래픽 한번 다룬 적 있죠.
탐구 실험 시간에. 그쵸? 그것처럼 그림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할 겁니다. 주제는 혈당량 조절이고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 선생님이 여기 띄워놓은 그림과 똑같은 거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색깔을 구별해야 되고.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기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일단 고혈당이라는 신호가 주어집니다. 고혈당부터 먼저 갈까요? 고혈당에서 주어집니다. 자, 인체 내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곳은 어디? 간뇌의 시상하부. 자, 혈당이 높다라는 신호가 주어지면 이 신호는 이자로 갑니다. 이자의 무슨 세포? 베타 세포에게 가고요. 베타 세포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지금 파란색은 호르몬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자, 인슐린은 한 역할이 뭐냐면 간에서 어디? 간에서 혈당량을 낮춘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못 배운 게 있네. 혈당량인데 혈당량은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란 뜻이에요. 포도당 농도입니다. 자, 포도당의 농도인데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혈액 속이라는 거죠. 혈액 속. 이게 중요한 거죠.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 많다는 고혈당이라는 신호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었고 인슐린은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합성해 버립니다. 다당류. 그래서 이게 포도당은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혈액 속에 떠다닐 수 있지만 글리코젠은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디 떠다닐 수 없어요. 세포 안에 딱 저장이 되는데 간에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하여서 이 감소는 정상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까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항상성 배우고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이해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한번 바꿔볼까? 여기 저혈당 신호가 주어졌습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 너무 적다라는 신호가 주어지죠. 그럼 최초로 감지하는 곳은 어디? 그렇죠. 간내열 시상하부. 그럼 간내열 시상하부의 신호가 이자로 갑니다. 무슨 세포로? 알파 세포로. 파란색이 파란색 그려지나? 초록색. 그러면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죠. 자, 글루카곤한 역할은 역시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아까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다당류 있죠. 이 다당류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쪼갭니다. 쪼개는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글리코젠을 포도당 분해하라는 신호를 주면 분해가 되어서 혈액으로 방출되면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이때 증가는 정상 수치까지 증가한다는 거지 정상보다 증가한다는 것은 아니죠. 자, 근데 저혈당의 신호가 주어지면 한 군데 더 신호가 갑니다. 부신. 부신은 아까 잠깐 다뤘는데 겉질과 속질이 있었죠. 이번엔 속질에 신호가 주어지면 부신 속질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에피네프린이 글루카곤과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재밌죠? 재미없나?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내분비계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항상성에는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함께
작용한다라고 배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빼먹었죠. 일부러 뺐어요. 너무 복잡하면 잘 모를까 봐서. 자, 고혈당이라는 신호가 주어지면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자의 베타 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저혈당이라는 신호가 주어지면 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자의 알파 세포와 종쳤네. 부신의 속질에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으로 과정이 혈당량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요. 인슐린의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노란색 잘 안 보이네.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엔 혈당량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거라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어디로? 세포 내로 밀어 넣어 버리면 혈당량 떨어지겠죠. 인슐린은 이러한 기능도 같이 합니다.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그래프는 132쪽에 있는 혈당량 조절 그래프인데요. 식사 후, 운동 시의 혈당량의 조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거는 식사 후입니다. 식사 후. 여기는 운동.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식사 후 운동 시의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쪽은 식사 후, 이쪽은 운동 시입니다. 여기 식사를 했죠. 식사가 0에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었으니까 혈당량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은 혈당량이 높아요.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겠죠. 네, 여기 이 호르몬이 증가를 했네요. 이게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그게 뭐다? 인슐린. 그럼 그와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은 감소하겠죠. 그게 뭐다? 글루카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 시작하면 혈당량을 계속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물질 대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포도당을 사용하잖아요. 혈당량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혈당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항상성의 기본 내용과 함께 음성 피드백,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